네, 정치부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이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TBS 프로그램에 같이 동반 출연. 진짜? 지금, 아이고 세상에. 이브닝 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획사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계약을 좀 하시죠. 아, 그래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좀 나눠가지고. 노예 계약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용민 간다면.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다 가지셔도 될 겁니다. 우리 김용민 본업이 없기 때문에. TV는 시사평론가 사관학교입니다. 네. 그래요. 당장 교장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연습생들이 너무 잘 나가서 참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예. 저만 지금 연습생 딱지를 지금 5년째 붙이고 떼지 못하고 있네요. 학교 교관 되신 거 아니에요? 뭐 부끄럽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예. 예. 자, 오늘 추석 연휴 전날입니다. 추석 연휴 계획 그 사이에 뭐 수정된 거 있습니까? 저 뭐 주위에 압박이 심해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압박이 너무 심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대변인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본가라 하나 있는 동생 올라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냥 집에서 있기로 해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연휴 기간 내내 뭘 먹나 이런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전을 부치십니까? 저는 제가 빈대떡을 좋아해서요. 전기 맷돌도 구입해서 갖고 있고요. 녹두도 직접 사서 불려서 갈아서 빈대떡을 부쳐 먹습니다. 돼지 기름은 시장에 가서 얻어오고요. 그렇게 해서 빈대떡은 생산 공정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오롯이 다 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제 동생의 아내 되신 저희 재수 씨의 언니가 또 이 제 빈대떡 팬이라 구워서 그 집까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요리 잘하는 남편이 명절 땐 또 각광을 받습니다. 또 그런 집안에 또 성평등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박진영 대변인은 어떠세요? 저는 뭐 전을 호박전 아주 좋아하거든요. 호박전 제일 좋아하는 음식 호박입니다. 호박전 그다음에 호박 이렇게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호박 조림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밥 비벼 먹고 그런 거 좋아하고 호박잎 쌈 싸 먹는 것도 좋아하고. 원래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릴 때 이제 호박잎 키울 때는 저희 어릴 때는 똥물을 줬어요. 그래서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아니 요즘 그 명절 때마다 그 진보 정당들이 길거리마다 가보면은 플래카드를 거는데 전을 여성 혼자만 다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과격해가지고 많이 좀 놀랍니다. 그래서 아예 전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들고 말이죠. 명절 때 이런 거였어요. 추석 캠페인이 여자만 전 부치는 세상 전부 쳐버리자. 여자만 전 부치는 세상 전부 쳐버리자. 예. 뭐 전에는 또 무슨 모였을 때 기후 변화만 얘기하자 뭐 이런 플래카드를 건 정당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때 아니면 가족들이 잘 못 모이는 것 자체가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는 것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저는 또 좀 고려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부치고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아래로 깔아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가기로 한다든지 형편되는 것 다른 일들을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깔아보는 태도는 좀 버렸으면 좋겠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동의의 하에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좀 급한 속도로 추석 차례 명절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저희 세대만 내려와도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뭔가를 다 떠넘겨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아닌 세상이 돼서요. 또 그런 세상에 또 맞춰서 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에 확 찬성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 이제 가정들이 실제로 얼마 안 돼요. 우리 이제 TV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가족.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한 가족이 얼마 안 되고 저만 해도 당장 이 명절에도 방송 나가야 돼요. 이걸로 생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명절에도 불러주는 방송국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난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명절에 부르면 조금 더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여론을 주도하는 측이 중산층화되다 보니까
그게 포함되지 못하고 힘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분들한테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좀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을 여성 혼자 부치게 하는 이런 눈치 없는 짓들 하지 말고 이런 또 명절 가사도 함께 분담하는 이럴 때나 같이 또 덜어드려야지 뭐 그냥 내내 자기는 TV 보고 누워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붙이겠습니다. 평화롭게 명절을 평화롭게. 아니 우리 김영민 PD님은 뭐 저기 기독교 집안이시니까 전까지 붙이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소파에 못 누워 있지 않아요? 소파를 치웠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간 뭐 명절 때 하도 누워 있어가지고 치워버렸어요. 네, 소파를. 예, 참 그런 아주 단호한 집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명절 전날에 함께하는 정치 부심 지금부터 광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이후 지금 일단 김용민닷컴이 그 명절 전 장사는 끝났어요. 왜냐? 네. 지금 신청해봐야 뭐 그 그렇죠. 추석 이후에나 배송이 되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추석 이후에는 살 빼야 됩니다. 예, 둥근 달처럼 동그래진 얼굴 다시 각 잡아서 이제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답입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아유, 안 드셨다면 요걸로 오늘 한 끼 때우세요. 예, 건강하고 아울러 맛도 좋은 그리고 금방 배고파지지 않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맛있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공장 이전 문제 때문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고 공장을 확장했어요. 공장 이전 문제로 그린 스무디가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이제 임시 품절이었는데 판매도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그린 스무디는 여러분 김용민닷컴의 기분 나네,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 뭐 이런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께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은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를 그린 스무디로 대신한다면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대신에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드실 경우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충분한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구매 후기에서 그린 스무디의 장점을 포만감으로 꼽고 있는데요. 밤잠 못 자게 만드는 배고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라면 끓여 먹어봐요. 다음날 그냥 뭐 퉁퉁 불어터진 라면이 불어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불어터지는 그런 아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품절 사태가 너무 잦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 10포를 더 드리는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를 벌크로 80포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10포를 추가 또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부른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이구 광야의 불꽃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 일단 맛있고 네. 그리고 새로 포장을 해서 그런가 안에 과육이 더 많이 씹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죠. 공장이 바뀌었어요, 공장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백질이 하루 필요량의 26%나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 과립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탄수화물도 들어있는데 이 안에 식이섬유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맛있네. 식이섬유가 하루 필요량의 28%를 이거 하나로 한 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도 뭐 엽산, 칼슘, 철, 아연, 셀렌, 마그네슘, 비타민 A, B, B1, B2, B6, B12, C, E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서 하여튼 저녁에 이거 먹고 방송하는 날은 집에 가서까지 공복감이 없어서 상당히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즐길 수가 워낙 있더라고요.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먹다가 보면은 이빨에 자꾸 뭐 이렇게 실이 끼어요. 예. 아이, 농담인데 좀. 아니, 괜찮아요. 써주시지 좀 한번. 아이, 근데 나 이거 진짜. 먹고 난 지금 끼는지 입에서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광 케이블을 이제 광섬유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사실 광 케이블의 개념을 잘 몰랐지. 그런데 이제 뭐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뭐 그 광 케이블이 깔려가지고 전화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맞습니다. 세상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개통식에 오신 어떤 고위 관료께서 그때는 광섬유였으니까 광섬유 개통식을 맞아서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멘트를 날리셨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진짜? 언제적이 80년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도 한번 섬유질이 풍부한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맛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이 있으니까 먹고 운동하고 이래도 별 문제 없겠네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좋아요. 아우, 맛있네. 맛이 있네, 일단. 밀크쉐이크 뭐 이런 것도 들어간 것 같아. 아, 맛이 있네. 음. 더 먹어야겠다, 우려서. 아니, 전 많이 붙여서 남기고 버립니까?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제가 다 먹습니다. 누가 전을 남겨서 전을 남길 수가 있나, 그게? 인간적으로? 네. 아유. 전을 얼려뒀다가 먹기도 하고 추석 마지막 날 찌개에다가 얹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전찌개. 예, 전찌개 맛있어요. 전찌개. 예, 전찌개 맛있어요. 아, 네, 빈대떡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빈대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나는. 빈대떡이 약간 이북 음식이거든요. 녹두랑 김장김치 중에 신김치에서 살짝 짜가지고 그 설날에 해먹는 빈대떡이 제일 맛있는데 옛날엔 이것도 너무 연식 나오는데 곤로 아세요? 곤로? 골로, 예. 골로 알죠. 풍로라고 돼. 풍로 이게 크잖아요. 네. 그 풍로 위에다가 지름 한 50cm 되는 팬을 올리고 거기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한 장을 구운 다음에 옆으로 밀어넣고 삥 둘러서 계속 구워서 빈대떡 한 장 한 20분 정도 굽거든요. 그 기름이 다 배겠네요. 예, 그러면. 베개 하고 거기서 항상 이제 돼지 비계를 올려놓고 돼지 비계를 올려놔서 구우면 진짜 기가 막히죠.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 뭐 많은 분들을 지금 그 군침 돌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막걸리에.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 그 추석 명절에 좀 실컷 드시고 실컷 쉬시고 또한 실컷 또 이렇게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왔던 올 초 아니었습니까? 올 초부터 거의 모든 시간들이 그랬고 특히 어머니들이 너무나 육아의 짐을 많이 지셨어요. 가사의 짐을 너무 많이 지셨어요. 애들이 맞습니다. 안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이제 아버지가 좀 역할을 하시고 또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의 굉장히 큰 기여를 마음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아내를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는 그런 또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 한번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하고 왔는데 사성장군 아니십니까? 예.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내셨고 또 우리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또 영어에 능통하신 분 뭐 해외 외신 외국 정부 반응을 다 통틀어 살펴봤는데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 언론하고 한국 야당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사과를 했고 또 한국 정부가 아니 어느 단계에 개입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월북하려던 사람을 붙잡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양반이 사고 당하기 전에 정부는 첩보 단계에서 상황을 입수했을 뿐이지 지금 뭔가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첩보 단계에서 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냐 이게 바로 김병주 장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여간 현 정부에게 타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갖다가 그냥 쓸어 넣어가지고 공세를 퍼붓는데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제 민주당이 좀 대응을 잘못했죠. 그거 마치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이제 국방부가 말을 정확하게 이제 못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말을 정확하게 이제 전략 자산에 이제 이 정보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말을 못한 거죠. 말 못한 게 이런 거죠.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보를 다 접수를 하고 있지만 그 정보의 출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밝히는 그렇죠. 순간 북한에서는 그 감청 못하게 하려고 기계를 그렇죠. 다 바꿀 것이고. 네. 그 뭐 대충 다 우리가 진짜 짐작하고 있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좀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보수 정부였다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25km 밖에 저쪽에서 있는데 그러면 사람 건져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해군이 가서 뭐 총 쏘고 대포 쏘고 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아니 기본적으로 월북하는 사람을 죽이죠.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에 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월북하는 사람을 우리 군이 초병이 죽였는데 네. 잘했다고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북한 그분을 뭐 엄청나게 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트집잡기예요, 트집잡기. 네. 근데 이런 거 조금이라도 여권에게 악재다 싶은 거면은 뭐 눈 감고 막 총을 쏘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 참 지지자들이
이제 좀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언론들이 한꺼번에 공격할 때는 좀 상처받았다가 이거 뭐 추미애 건도 헛방이 됐지, 윤미향도 사실상 헛방이 됐지, 조국 장관 건도 지금 뭐 헛방이 돼가고 있지. 게다가 이번에 또 이 서해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지. 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분노하고 송구스럽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한 줄도 안 나와요.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제 쭉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피해자께서 자진해서 월경을 한 것으로는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장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한미가 제공한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부가 아니라 한미가 연합사. 제공한 정보, 한미연합사에서.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정보를 지금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알고 저기 월북이라고 단정해? 이렇게. 미국한테 지금 따지는 욕이야. 제가 지금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국회에 뭐 제가 있어 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국방위원회 간사하고 정보위원회 간사가 각각의 위원회에 비공개 회의를 소집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당에게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회의를 해요. 그럼 범위에 따라서 의원들만 들어가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조차도 배제하고 양당 간사와 상임위원장만 들어가는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 비공개인 상황이면 이 비밀인가를 다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밀한 정보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간사가 듣고 나와서 납득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왜 월북으로 추정했느냐? 아, 그 당시에 우리가 첩보로 해서 이렇게 이런 감청 장치를 사용해서 예하고 하는 감청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신 뭐 이렇게 해서 다 얘기가 끝나고 나면 간사 간에 모여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수위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공동 입장을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 납북이 아니라 월북한 것은 확인이 됐다. 하지만 월북을 확인이 됐다까지를 일단 같이 합의해서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월북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여전히 왜 초동 대처를 못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건 국민의힘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거죠. 근데 따지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망둥이들이 이런 건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본회의를 소집해서 자기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을 궁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국방위를 비공개로 소집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조영 원내대표가 거기 들어가서 간사 얘기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다 필요 없고 본회의 열어. 추미애 불러다가 망신 줄 거야. 국방부 장관 불러다 망신 줄 거야. 박지원 국정원장 불러다 망신 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너무 한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황희 의원이 뭐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만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재련 변호사 등도 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게 무슨 죄냐, 빚진 게 무슨 죄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거야말로 2차 가해인 겁니다. 우린 그분이 월북한 이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월북을 시도했다가 돌아가셨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면 군 당국 입장에선 내가 월북하겠습니다는 의사를 밝혀서 구조하려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게 그러고 지금 한기호 국방위 간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데 이 양반이 초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살하는 장면을 다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도 군인 출신인데 난 어떻게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모든 것은 감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휴민트를 통해서 얻은 쪽지 첩보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함정에서 들여다보면서 쏠라 그러네. 쐈네. 왜 무능하게 있었냐. 이런 구도를 짜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거기서 불가능해요. 앉아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진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그 사람이 국경이 넘어가서 남의 나라에서 지금 월북 의사를 밝힌 걸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군사행동을 하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보가 없을 때는 좀 제발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해서 정부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야당 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적응이 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씨구 나고 이제 판넬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네. 고세를 못 참고 또 들고 청와대 가면 표가 뭘까 싶은데 그렇죠. 택도 없는 얘기죠. 그 이야기잖아요. 대통령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세월호 빗대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땅에서 방송이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300명이 넘는 이 청소년들이 죽는 이런 상황들하고 네. 25km 밖에 어쨌든 한국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법과 국방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피살 사건이 벌어진 것하고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대통령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개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들이 이제 그 정권이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열이 받는 게 제가 특히나 세월호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 직접 가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제가 이 동네에서 좀 안다면 아는 사람인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이 출근을 안 해. 어디 계시냐 뭐 알아보는데 아는 놈이 없어. 확인해 보니까 내실, 그러니까 자기 안방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보내든가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사방천재 그놈이 단 한 놈도 없는 겁니다. 청와대에. 그래서 못했어요. 10시 반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뭘 했냐. 그 비서관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저까지 접근할 수 있는 비서관이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침실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소파에다가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 문건을 놓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랑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거니와 저는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떠올려요. 그렇죠. 거기서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사람이 일단 없고 그리고 2시 반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지금 군이 육안으로 확인한 유일한 것은 불꽃이 일었다. 이거 하나거든요. 그것도 레이더라는 육안을 통해서입니다. 직접 망원경을 본 게 아니고. 그럼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판단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첩보상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수 없던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가 됐고 심지어는 아침 8시에 반에 대면 보고를 노영민 실장이 할 때도 사망 사실이 확인이 되진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보고를 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면 매우 큰일이고 엄중한 일이니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맞으면 모든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려라 라고 했고 그날 국방부가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들에게 설명을 했고 물론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부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설명을 했고 그런 설명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NSC를 다시 소집해서 북한을 규탄을 했고 24시간이 채 못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2차례 하면서 사과 통지문을 보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라는 제안까지 해놓은 이 일련의 흐름들에서 저는 이 이상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렇죠. 지금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공동조사하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과감하게 한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사전 조율을 해서 협상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통 그런 제안을 하는데 사실 북한이라는 데가 어쨌든 간에 좀 비정상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이 특수한 국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 조율이 완벽하게 됐다고 그러고는 저는 뭐 짐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정도 제안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국내에서의 이 비판이라는 이런 것들에 신경 안 쓰고 과감하게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야당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에 100번 양보해서 국방부 정도는 비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국방부도 얼마나 황당무계 하겠어요. 뭐 이게 천지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 넘어오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불을 질렀다 이거 자체가 그런 상황이지만은 왜 그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국방부를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아주 극단적으로. 또 한편으로 봐서 초반에 월북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왜 쉽게 이야기했느냐 네. 이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와 여야가 같이 규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자고 했고 네. 그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표명을 했고 이렇게 지금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남북이 같이 진상조사하자는까지 제안을 했는 상황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세월호까지 자기들이 잘한 게 뭐 있는데 그 잔영을 끄집어내서 이제 또 국민들에게 아픈 이야기를 또 연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피살된 공무원이 아이고 이 뭐 2억 6천만 원을 그 도박 빚으로 뒀고 3억대의 채무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정부와 언론이 지금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북을 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하면 야당이 가서 내밀한 얘기를 들어보고 월북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이 논란을 종지부를 찍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이상의 고인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이런 자세한 신상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안 되니까 아 이거 월북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야당에서 부추기고 언론이 클릭수라도 하나 더 만들려고 막 이분을 또 취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막 가족관계라든지 부채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걸 공개하는 게 국민들이 알 권리인 양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국가 안보가 중요한 거지 이분의 월북 동기까지 알아서 꼭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야당이 아니 정부가 월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의혹 제기만 한다면 모를까. 그렇죠. 그 월북이란 근거가 뭐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언론들이 자연스럽게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을 또 샅샅이 털고 다니는 거죠. 에이.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 뭐 예. 가면 이제 뭐 그 집 가면 딸 집 앞에 포르쉐 서 있었다 기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각도가. 예. 처음에 이제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발표할 때 사람은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서 하진 않았다 하니까 이 우리가 이제 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수색을 왜 하냐 이렇게 또 언론에서 또 난리를 쳐요. 또 수색을 또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난리를 칠 거고.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실종 상태인 상황에서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수색을 해야 된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연유를 발랐다. 시신에 연유를 발랐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어제 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연유라고 동아일보에 하는 보도가 건 기름을 됐는데 말하는 거죠? 네? 기름을 말하는 근데 거죠? 이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약간 우리나라 치면 경유, 가솔린 이런 거를 연유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기름을 연유라고 부르는데 그 연유를 발랐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또 입방정을 떨었어요. 내부의 내밀한 군사 정보를 이야기한 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나와서 말을 했는데 그나마 더 틀린 거죠. 그래서 국방위에 같은 당의 국민의힘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조금 전에 군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을 잘못했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에서 그 시신의 배를 접근시켜서 누가 내려가서 몸에다 기름을 발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 자기들도 듣지 못했고 아마 뿌렸다를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해당 국방위 상임위에서 우리가 감청한 내용으로는 시신에 기름을 뿌려서 소각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면 감청한 내용은 딱 감추고 국방부가 얘기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였고 시신을 소각한 게 확실하다라고 야당에서도 같이 공조를 맞춰줘야죠. 그렇게 해서 군사정보를 지키면서 북과의 대결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군사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저는 그렇죠. 북한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혹시 지금? 아니 지금 저는 특히 이제 이분이 저 끝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발랐다라는 단어가 과연 이 국방부라도 어디 정부에서 있었는지 정말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없었죠. 없었대요. 아주 어휘를 갖고 하는 장난인 거예요. 아주 나쁜 장난인 거예요. 기름을 뿌렸다, 부었다와 발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감상 차이가 있는 게 발랐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 얼마나 그 나쁜 표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과거에 우리 군인에게 총을 쏴달라라고 휴전선에서 대선 때 사건. 그랬던 당입니다.
뭐 그랬던 당한테 뭐 무슨 국가 안보를 뭐 기대하고 또 국가 수호를 기대하고 우리 국민의 또 안전과 생명을 나름대로 챙겨달라고 기대하는 거 자체가 무리인 거예요. 세월호 때 우리가 그 유감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부끄러운 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친미계 정치인이었죠.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천안함 사건 때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한테 니들이 듣기엔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듣기엔 사고인 것처럼 말을 해줘라고 국어를 하다가 그걸 북한에서 까갖고 또 한번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망신을 당했죠. 예. 그랬던 정부의 구성원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지금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사과를 가지고 종이 쪼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이 안보 불감증,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격과 어떤 안보 의식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아니, 사실 야당이 정쟁을 하는 게 또 야당의 본질이에요. 근데 정쟁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정책 담론이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은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도 되는데 추미애 장관 건이나 지금 이 북한 건도 보면은 에피소드 집합해서 그냥 대충 던져 넣기야. 수준들이 전부 다 에피소드예요. 왜냐하면 보수 쪽 유튜버들이 에피소드 이상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와서 떠드는 거라서 그 이상 뭐 내용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 이후로 탄핵 소추가 된 이후로 4년이 지났죠. 2007, 2008, 2009, 2020, 20년도 지금 말로 가고 있으니까 이 4년 동안의 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4년의 공백 동안 국정의 그 어떤 핵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태우나 뭐 이런 애들한테밖에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주변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튀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일보 보고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이 터무니없는 주장과 터무니없는 그런 그 억지를 보면서 그게 바로 이 정보 공백이 상당했기 때문인데 이대로 계속 그 말하자면 정보 접근이 차단되는 정보 접근이 굉장히 뭐랄까요 제약되는 이런 상황이 간다면 내년에는 뭐 별소리를 다 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휴men트가 남아 있는 게 검찰밖에 없으니까 예. 검찰 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문 대통령이 외계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조만간. 금괴 200톤 보유고 아닐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이 국회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당 하다 여당 딱 넘어오니까 여당은 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쉬운 예로 정당마다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조정이, 2조정이, 3조정이, 4조정이 저기 부대변인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당직자들한테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야당에게는 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큰 역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야당이 있을 때는 아무도 자기가 몇 조정위에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보좌관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당으로 딱 바뀌면 정보부처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포인트를 이제 못 잡아서 처음에 좀 많이 헤맸거든요. 근데 같은 순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청문회 할 때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 새누리당 청문회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내 눈엔 다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찾아내면 저 후보자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나마 사람 조져본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곽상도, 김도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수사를 해봤으니까 수사의 기법이 있잖아요. 네네. 본인이 보좌관들을 가르쳐가면서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쪽에 이제 검사로서 수사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발언권이 센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검사 출신들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사람들은 조사는 잘하지만 수사는 잘하지만 정치는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당이 갈 길 모른 채로 저렇게 계속 파헤치고 뭐 이번에 안 되면 대통령 딸, 이번에 안 되면 뭐 조국 장관의 딸, 이번에 안 되면 윤미향의 딸, 누구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지금 계속 하고 다니는 게 그게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나온 이제 거구나. 근데 거기에 당이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니까 야야 너 잘한다. 너 또 해. 너 또 해.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회 운영도 별건 수사 방식이에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국회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니 말고.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별건 수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왜 되느냐 하면 별건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려. 그렇지. 그럼 언론이 일단 야 받아제.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탄데 와 열받는다. 그럼 그 포르쉐 주인이 누군지 가서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을 만들어 왔던 거죠. 네. 결국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아웃풋 되는데 언론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언론 개혁에서 이 징벌 제도를 계속 두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에 또 저 정치 얘기, 특히 대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후면은 벌써 대권 후보가 이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뭐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또 이낙연 대표의 그 당 운영이 원만하다. 김홍걸 의원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란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하여간 둘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양강 구도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3등이 너무 현격한 그런 지지율 차이를 드러내는 바람에 이제 뭐 다음 대선은 국민의힘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게다가 또 다음 3, 4위가 안철수, 홍준표인데 둘 다 당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그 당에서 지지율이 좀 나오는 사람이 2%대의 오세훈 전 시장인데 아니 2년도 대선을 안 남긴 상황에서 이러면은 좀 집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역대 대선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아니, 누가 집권이 어렵다고요? 네? 열린민주당은 같이 집권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지금도 민주당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집권이 되는 상황도 있었나요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국민의힘이 의석도 많이 밀리는군요. 근데 지금 완전히 뭐 다음엔 자기들이 집권할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좀 환장할 따름이죠. 아니 사실은. 그거는 완전히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대는 기갑부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병까지 쭉 이 정규군이 편성이 잘 돼 있어야 전쟁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재앙인 이유는 2018년 지방자치 선거 때 민주당이 이거 뭐 압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비정상적인 규모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랑 경기도는 각각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100몇십 명 중에서 20명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고 심지어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울산 같은 경우도 구청장은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시 구의원들이 또 다 민주당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 때 황교안 대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선거 운동을 하러 가면 동네 구의원이 딱 와갖고 황교안 후보를 딱 잡고 가면서 어머니 거기 계신 어머님들 다 이름 알고 우리 황교안 대표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의전을 하러 나올 사람도 없고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진영이 180석을 해버려서 지금 영남만 국민의힘이 좀 버티고 있는 거고 나머지 다 괴멸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22년 3월에 대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6월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선을 치를 때는 모든 보병부대가 민주진영 일색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만에 하나 당선이라도 되면 제가 만에 하나로 말씀드린 것 같은 당선이 되면 뭐 모르니까 당선이 되면 초반에 또 뭘 받습니까? 초반에는 버프를 받거든요. 당선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못 가도 3달을 가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 당선자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3달 가는 동안 지방자치 선거를 또 치르는 거야. 22년. 그렇죠. 그럼 지방자치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질 수가 없게 돼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보병부대가 전부 다 민주당으로 구성된 상태로 24년 총선으로 가는데
24년 총선을 치려면 국회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구의원들 쭉 깔려 있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동네에 돌아온 민주당 애들밖에 없어. 그럼 총선이 또 안 돼.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제가 기분 좋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안타까워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스케줄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일단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의 이제 허리 사람들 한 번씩 봐요. 네. 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저기 태극기나 이게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하고 손을 못 걷느냐. 그 사람들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탄핵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총선 패배하고 나니까 중간 허리 조직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조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네. 최소한의 뭐가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달아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극우를 손절매 못하는 것은 조직 때문에 그랬고, 근데 극우를 데리고 있으면 중도로 확장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분들이 현실적으로 집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나가가지고 저분들이 집권하는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후보가 또 분열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결국은 더 폭망하는 상황이 한번 오고 난 이후에 극우를 완전히 손절매하고 한 10년 후에 다시 이제 재구성될 수 있는 그 정도 시기적인 저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기업인들과 지식인들과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하기에는 국민의힘이 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웬만해야 저기 껴서 같이 하는데 뭐 지금 들어가면 조수진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김웅, 조수진 막 양쪽에 서 있고 나도 국회의원이라고 돌아다니는 꼴을 하느니 내가 그냥 변호사지, 내가 그냥 의사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사회 곳곳에 있는 명망가 전문가 집단이 국민의힘과 섞이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수도권에선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영남 지역으로 또 사람이 집중돼.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제 공정경제 3법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본인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의힘이 건너나서 이번에 개혁이 됐어. 개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4년 총선에서 총선이 개혁적인 성향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게 돼요. 공천 개혁이 되는 거죠. 공천 개혁에서 가장 큰 유탄을 맞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럼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혁이 돼서 2022년에 집권에 성공하는 쪽보다는 개혁에 실패하고 이대로 내가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쪽이 훨씬 낫고 지금이 2020년이에요. 네. 근데 지금 김종인을 끌어내려서 개혁을 실패하게만 만들면 자기가 2028년까지 국회의원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면서 김종인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수도권이 망하더라도 영남을 지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은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영남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못 이기니까 수도권은 지고 수도권은 질 것 같으니까 좋은 사람이 수도권에 출마를 안 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면서 2028년까지는 예, 무슨 수가 있어도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해볼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필승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뭐 열심히 저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모두 그렇죠. 이제 가장 즐거운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아니 근데 드리는 거죠. 아니 뭐 저기 시나리오를 떠나서 결국에는 뭔가 세상을 뒤엎어 가지고 이런 구도를 대반전시킬 만한 능력이 국민의힘에게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완전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가 당선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중도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영남 사람들은 중도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면 자기가 다음번 총선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은요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뭐 하나도는 거짓말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깟 장관 안 하고 내가 내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는 게 낫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서 개혁공천을 실시한다. 그렇게 가느니 지금 이 상태로.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4 more years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4년 더 하면 2028년까지 간다.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만 하면 최고예요. 아, 그럼요. 어차피 대통령 할 생각도 없어요. 그 저분들은. 네. 아니 사실은 돌이켜 보니까 말씀하신 거를 한나라당 때까지 그나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그 8알은 다 수도권의 뭐 남경필, 당연합니다. 또 서울 양천의 원희룡, 그리고 서울 서대문의 정두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그냥 씨가 마르니까 이제는 뭐 누가 더 꼴통인지를 뭐 대결하는 그런 장이 돼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아니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들었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외교하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집단하고 수교를 하면서 북방 외교를 열어서 소위 말하는 공산국가와 물길을 트는 정도의 배짱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사 집단들, 이 그런 집단마저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매일 뭐 중국 편이지 북한 편이지 이따위로나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 뭐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지금 양강 구도예요. 여기에 이제 뭐 혹자에 따라서는 김경수 지사가 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가세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렇게는 가능하죠. 어떻게? 이낙연, 이재명 지사 두 분이 전부 다 외계인에게 납치가 돼서 대선 후보가 없어지는 괴멸적 상황이 오면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 마음으로는 단 1도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다만 그 사람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위기의식. 근데 지금 현행 조건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유시민 장관은 나는 이대로 그냥 자유롭게 늙게 해줘라는 마음이 항상 있으신 거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세상이 위기에 처하면 그때는 내가 나와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준비된 구원 투수인데 구원 투수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지. 앞에 있는 이제 선발 투수 중에 누군가가 이제 무너져야. 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낙연 대표도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잘하는데 네. 자기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이장격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기 잘하는 걸로 약점을 이렇게 깨부순다 이런 뜻인데 이분 자체가 원래 이제 균형감이라든가 조정 이런 것이 뭐 통달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기 있기 때문에 네. 뭐 저기 당 지지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분의 지지도가 폭망한다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대로 갈 것 같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지지층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만의 고유의 어쨌든 이 진보적이고 정책 지향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그런 핵심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꾸준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드리는 말씀 마무리 지으면 예, 그러시죠. 그래서 예.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로 현재 가고 있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김경수의 참전 여부 정도를 놓고 대권이 판이 짜여지고 있는데 이낙연과 이재명 두 사람은 캐릭터가 너무 다릅니다. 전 뭐 그게 어느 쪽이 좋다 싫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이 멱살을 꽉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심하게 견제해야 되고 멱살을 꽉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뭐냐면 둘 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항상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나의 강점을 키우고 나의 약점이자 상대방의 강점을 보강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냐는 싸움 구경을 하느라 거기에 홍준표도 안철수도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 구도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고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서 어떻게 붙느냐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 경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둘 혹은 셋의 인물들이 서로의 멱살을 아주 강하게 잡으면서 셋이서만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림을 만들고 나머지 후보들은 전혀 이목을 끌지 못한 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이제 하나 조금 다르게 좀 수정하자면은 멱살보다는 이제 쌉바 싸움 정도로. 삽바 싸움. 삽바가 훨씬 좋네요. 지금 네. 바로 이제 멱살은 뭔가 바로 때릴 것 같아요. 하반 시대 멱살도 하죠.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실수가 컸습니다. 그 역시 아직 아닌 부대변인님 것 같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난 대선에 우리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비적대적 이제 상생적 경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내가 싸가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선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했거든.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경선 후보에 나와가지고 스스로 서로 뭐 성찰하는 거죠. 뭐 서로 덕담이 나고 그러진 않지 않느냐 했더니 아 그땐 덕담이 나는 게 낫다. 어차피 안 될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2년 아니면 1년 반 좀 더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멱살을 잡고 상대를 쳐서 상대를 완벽하게 쓰러뜨리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당 소속의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두 분을 위해서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낙연 대표가 쓰러져도 그 자리에 유시민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지사가 쓰러져도 그 자리에 유시민 장관이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는 이 친문 핵심 그룹들이 유시민 장관을 소환할 수 있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블록에서 유시민 장관을 소환할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분이 당분간은 사이좋게 적당히 삿바싸움만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아니 그거 아세요? 이재명 지사랑 김경수 지사랑 몇 살 차이 나는지? 그 차이가 없는 2살 걸로 알고 차이. 있습니다. 3살, 예. 64년생, 67년생.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지사님이 어리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난번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한참 아직 더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차기 대선 후보군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또 당의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